아이돌봄이 여러분, 오늘은 아이돌봄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엔 돌봄 노동조합 정책실장 이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돌봄이 분들도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에는 크게 산업재해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상 부상, 업무를 진행하다가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다친 것, 이런 부상이나 질병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걸린 질병,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린 아이를 돌보다가 여러분들도 그 아이가 걸린 병에 대해서 옮겨서 전염이 돼서 그 같은 병에 걸렸다라는 이런 경우를 업무상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출퇴근 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집과 이용가정, 그리고 이용가정과 이용가정 사이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나 사망, 이것을 출퇴근 재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급여는 크게 5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쉽게 이야기하면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진찰비, 치료제, 처치, 수술, 입원과 간호, 이송 이런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여는 휴업급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양을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 수입이 없는 것을 갖다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병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에 지급되는 장애급여,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먼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또는 출퇴근 과정의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양비가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급여에서 진찰, 치료, 처치, 수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1인실에 입원해야 돼 라고 인정하는 경우만 지급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인실 비용만 인정되고 차액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병원에 갔을 때 교수 특징과 같은 이런 거고요. 이런 선택진료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용 목적의 성형, 이것 또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미용 목적의 성형도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심하게 외형적 손상이 와서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때 이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 복귀하기 어렵다라는 경우에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90일간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휴업 기간이 3일 이내라고 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 같은 단시간 근로자, 아이돌봄이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아이돌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산한 임금의 90일치의 70%를 1급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한 곳의 사업장권만 골라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82,240원인데 이거의 80%보다 적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사고 인정 기준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는 것은 이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 즉 돌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봄 활동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학원으로 데려다 주는 거, 데리고 오는 거,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 데려오는 거,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친다면 이것도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애가 다쳐서 애를 안고 병원으로 이제 119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데리고 가다가 발을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돌복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요구한 행사, 즉 집담회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 말고 센터에서 인정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등산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행사를 참여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그리고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감염돼서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이돌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요인에 노출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돌봄 과정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퇴근재해입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이동 경로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통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집에 있다가 이용가정으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어디 좀 떨어진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가다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통상의 경로,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 그런 경로로 가 라고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상적인 방법, 걷는 거, 대중교통, 승용차 또는 요즘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걸로 하다가 다쳤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이동 경로를 벗어나서 가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퇴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를 들렸다, 왔다. 이 과정에서 오는 행위. 그 다음에
선거권, 즉 여러분 이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하러 오가다가 발생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이런 교육기관을 갖다가 방문하다가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료나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다가 다친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던가 이러다가 다친 경우에도 출퇴근 과정에서 이게 연계된다면 이것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요령입니다. 특히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돌봄이는 대부분 고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 뭐 허리를 다친다거나 무릎을 다친다거나 이랬을 때 이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냐 아니면 퇴행성 질환, 즉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아픈 거다라는 이런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뜨끔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디스크 추간판이 탈출했어. 근데 이 추간판 탈출이 산업재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추간판이 탈출한 거다.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다가 허리가 뜨끔했다. 그러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센터에 연락하고 이용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안다가 허리가 뜨끔하더니 아프다, 아파 죽겠다 라고 신고를 하든지 알려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아픈 과정에 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라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감이 걸려서 폐렴구균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 이용자 가정에 그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그래서 걸렸다. 거기에 갔다가 걸린 것 같다라는 이런 거를 반드시 센터나 이용자 그리고 필요하면 119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데다가 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병원을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렸던 뭐가 됐던 첫 번째로 병원을 갈 겁니다. 이 최초 진료할 때 의사가 작성하는 초진 진료서가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최초로 갔을 때 반드시 내가 이러저런 일을 하다가 다쳤다, 이러저렇게 출퇴근하다 다쳤다, 병에 걸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한테 반드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업무와 연관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퇴행성 질환인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아이돌봄이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또는 일을 하다가 질병에 전염됐을 때 대체로 그냥 참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돌봄이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에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들이 아이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이것이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산업재해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러 군데 다 알렸고 병원에서도 얘기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해본 사람한테는 간단합니다. 신청 서류를 받아서 산업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신청 서류를 다 뭐 쓰라는 데 써서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대체로 병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산업재해라고 다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원무과로 찾아가십시오. 원무과로 찾아가서 나 업무상 재해인 것 같아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서류 한 장을 딱 내밀 겁니다. 동의서니까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그 병원에서 여러분들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병원에서 하면 된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아이돌범위의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것들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복잡하고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거 노동조합으로 전화해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